안녕하세요. 형법사례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요건조 착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음, 사실은 구속요건조 착오에 대한 문제는 선택형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례형에서도 매우 빈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막상 답안지에 현출하려고 하면은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히 어, 구속요건적 착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뭐 사례형에 직접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 이 구속요건적 착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착오는 인식 사실이 있고 이 발생 사실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이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사실에 가졌던 고의를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형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걸 문제 삼는 영역은 인식 사실도 범죄고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발생 사실도 범죄인 경우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넓혀가지고 구속요건적 착오를 인식 사실은 범죄가 아닌데 당연히 같지 않죠. 그 발생 사실이 범죄인 경우까지도 이런 경우도 구속요건적 착오의 논의 범위 내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 영역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범죄임을 인식 못하고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과실범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견해는 이 인식 사실은 범죄가 아니고 발생 사실이 범죄인 경우는 과실범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속요건적 착오의 영역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인식 사실은 범죄인데 발생 사실은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자기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미수가 되죠. 미수. 범죄를 저지르려고 인식을 했는데 발생한 거는 발생한 거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수가 되죠. 특히 이제 불능미수가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과실범을 반전시켜 놓은 형태라고 해서 이 과실범을 구속요건적 착오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불능미수를 반전된 구속요건 착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거는 범죄하고 인식 사실이 범죄고 발생 사실도 범죄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논해지는 구속요건 착오의 영역이다. 뭐이 과실범의 영역하고 불능미수의 영역은 이것과 구별된다. 이거는 일단 머릿속에 한번 담아놓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구속요건적 착오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음, 먼저 객체의 착오를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본인이 의도한 행위 객체의 동일성, 행위의 대상의 동일성, 그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여기에 이거와 구별되는 게 이제 방법의 착오죠. 이거는 이 행위 객체의 동일성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이 방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뭐 흔히 이제 뭐 총이 빗나간 경우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하죠.
객지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보고 총을 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인과관계 착오, 인과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인과 과정의 착오인데, 인과관계하고 인과 과정을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인과 과정의 착오라고 하는데, 애초에 본인이 의도했던 인과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 다른 인과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런 착오를 인과 과정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가 이제 특히 이제 교각 사건이라는 게 있죠. 교각 사건이라는 게 있죠. 이게 본인이 어, 그 죽였다고 총을 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교각에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경우죠. 그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인과 과정이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기준이 착오가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이 기준으로 이제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객체의 착오가 방법의 착오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이게 이제 대립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과과정의 착오는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과 과정 자체가 사회 경험칙상으로 그 착오를 이제 본질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냐,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이런 각도에서 충분히 그렇게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 그 인과 과정의 착오가 비본질적이라고 보아서 고의를 인정하는 걸 말하죠. 우리 이제 학계 이제 다수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인과 과정의 착오의 문제를 보죠.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죽지 않은데 이 죄적 인멸을 위해서 이를 땅에 묻는 행위를 통해서 질식해서 사망했다 이거죠. 이 갑이 이 가격 행위를 통해서 사망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땅에 묻은 행위를 통해 사망했다 이거죠. 이런 경우도 앞에서 본 그 교각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이 행위, 이 가격한 행위의 인과관계하고 이 땅에 묻은 인과관계하고 이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 비본질적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그 살인의 고의 인정해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다수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정리해 보면은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 과정의 착오 세 개가 있는데,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행위 개체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이 대립하는 영역이고, 인과 과정의 착오는 그 착오가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기준으로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 특히 이제 개괄적 고의 사건, 이런 경우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착오가 이제 본질적인지 비본질적인지 그런 각도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게 다수적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도 있죠. 판례는 이제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가 실현된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인과과정의 착오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음, 여기서 이제 견해가 뭐 개괄적 고의설,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귀속설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이 견해의 이제 문제점이기도 한데, 사실 땅에 묻는 행위하고 그 이 A를 공격한 행위는 두 개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란 결과는 이 두 번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 첫 번째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첫 번째 행위는 이제 미수에 그친 것이고 두 번째 행위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미수의 과실의 경합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 고의설은 사실 이 첫 번째 행위의 고의가 두 번째 행위에도 계속 미쳐서 결국에는 어, 애초에 이제 의도했던 결과가 실현된 것이다. 이 개괄적 고의설이 이제 판례에 가깝다고 하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 대체적으로 이제 판례에 가깝다고 그렇게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개괄적 고의의 영역 이 사례 영역은 인과과정의 착오의 영역으로 보는 게 다수적 견해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사례 문제에서 여기하고는 좀 동떨어졌는데 결과적 가중범에서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결과적 가중범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죠. 여기 이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뭐 폭행치사, 상해치사해서 이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렇게 해서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로 구성되는 게 결과적 가중범인데 이 사이에 이제 필요한 게 애견 가능성, 더하기 이제 직접성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 기속의 요소인데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의 요소인데 특히 이제 그 결과적 가중범에서 그 기본 범죄하고 중앙경과 사이의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은 직접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의 범죄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된 경우여만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성의 원칙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죠. 그 이 갑이 A를 마구 때려서 상해를 입혔는데 어, 이 이 사람이 사망한 줄 알고 그 높은 건물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떨어뜨려 죽여버린 거죠. 근데 얘는 이 상해로 죽은 거냐? 이게 과연 이 지금 상해하고 요 사망 사이에 이 직접성이 인정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이 사례에서 그냥 단일하게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냥 어, 사실은 뭐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성의 원칙에 의하면 이 기본 범죄가 가지고 있는 상해의 위험이 이 사망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이 지금 이 떨어뜨린 행위 있잖아요. 이 지금 이 사망한 걸로 오인하고 여기 지금 높은 층수에서 떨어뜨린 행위로 사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해라는 이 기본 범죄가 가진 고유의 위험이 실현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해치사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례를 이제 지금 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이런 사례를 개괄적 과실 사례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 금방 살펴본 이 개괄적 고의 사례가 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 착오에 관한 문제라는 거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개괄적 과실에 대한 문제는 기본 범죄와 결과적 가중범 사이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본 개괄적 고의 사례는 다수설에 의하면 인과과정의 착오의 문제, 즉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문제라는 점 주의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아봤는데 아까 이제 특히 이제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의 영역에서 특히 이제 문제되는 걔네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어, 이런 경우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어, 동가치적인 경우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총이 빗나갔다거나 사람을 잘못 알아봤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하거든요. 이게 같은 구성요건적 착오 혹은 동가치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례 문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거와 구별되는 게 추상적 사실에 대한 착오. 네. 이가치적 구성요건적 착오. 그러니까 사람과 개 예를 들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물이죠. 그래서 손괴죄 개체가 되는 개와 살인죄나 상해죄 개체가 되는 사람하고 두 개의 사이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추상적 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 추상적 부합설을 제외하고는 걔네들 없이 고의의 전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부분 중에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가장 견해 드립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 견해 드립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대립한다 이거죠. 판례가 이제 법정적 부합설에 가깝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타격의 착오는 이제 방법의 착오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고의의 전형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제 학설 이름만 외우고 있으면 막상 답안지에 쓰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구체적 부합설은 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고의가 적용된다는 견해.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사이에 법정적으로 부합하면 고의가 적용된다는 견해. 이렇게 이제 학설 이름으로 풀어 써주면 되는데 사실 뭐 엄격하게 따지면 이 법정적 부합설 내부에도 구성요건적 부합설이나 죄질 부합설 이렇게 나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실제 사례에서 실익이 있지는 않으니까 보통 이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 세 개 정도 간략히 언급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게 답이 되겠는데 어, 뭐 여러분도 다 아시죠? 객체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 그러니까 사람을 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뭐 A를 쏘려고 했는데 잘못 알아봐서 B를 쐈다 이런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추상적 부합설 견해드립 없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고의기수법을 인정합니다. 견해드립이 있는 부분은 이 방법의 착오 부분인데요. 법정적 부합설의 경우에는 고의준용을 인정하지만 구체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고의준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 인사실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 부분이 가장 이제 견해드립이 핫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견해드립에 앞서서 이 15조 1항에 대한 문제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견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쭉 그냥 그 견해 드립과 판례에 대해서만 논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15조 1항에 보면 조문이 있어요. 사실의 착오라는 표제하에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부르는 게 사실 이제 법조문엔 사실의 착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경한죄로 벌한다는 의미까지도 있다라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지금 15조 1항을 특별히 중한
특별히 중한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대신 경한죄로 벌한다까지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는 앞서 말씀드린 구체적 부합서, 법정적 부합서, 추상적 부합설이 견해가 대립하지 않는 영역이 또 있는 거죠. 이 15조 1항에 적용돼 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견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보통살인죄하고 존속살인죄의 경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특별히 중한죄의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였는데 보통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였다 이러면 어, 이 존속 인식 사실은 보통 살인죄였는데 발생 사실은 존속 살인죄였던 경우, 이런 경우는 이 15조 1항이 경한죄로 번한다라고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 15조 1항에 의해서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구체적 부합서, 법정적 부합서, 추상적 부합서 이런 견해들이 이 부분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교수님이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조문에 이 말이 어딨냐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본 학설 대립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보통 살인죄, 종속 살인죄, 특히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하고 보통 살인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교수님, 각자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견해를 취하시고 있는지 좀 잘 살펴보셔서 어, 이 15조 1항을 경한죄로 벌한다라는 의미까지도 있다고 보시는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어, 이 15조 1항의 적용 영역에 대한 문제를 조금 잘 써주셔야 되고요. 이 경한죄로 벌한다는 뜻이 이 조문에는 없기 때문에 이 구체적 부합서, 법정적 부합서, 추상적 부합서를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시면 이 학설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죄질부합설이라고 하면 결론은 똑같게 되죠. 예를 들면 뭐 보통살인죄하고 종속살인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죄질이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살인죄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보통살인죄다. 보통살인죄로 고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적 부합설에서 구성조건적 부합설과 죄질부합설은 사실 이제 이때 이제 이 15조 1항 이 보통살인죄, 존속살인죄처럼 특별관계 있거나 죄질이 비슷한, 예를 들면 뭐 절도죄, 뭐 공갈죄와 사기죄, 절도죄 이런 경우 이제 죄질이 좀 유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 구성 요건은 다르지만 죄질이 부합하는 경우까지도 고의가 전용 인정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고, 구성 요건이 다르면 고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들에 비해 사실은 실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제 케이스에서 쓸 일은 별로 없긴 할 텐데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면 15조 1항의 적용 범위의 문제와 이 학설 대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어렵은 부분까지 해버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아, 지금 케이스에서 좀 많이 나온 부분 하나만 더 하도록 할까요? 이 교사범의 경우에 좀 그 견해들이 있어요. 갑이 이제 교사범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피교사자라고 치면 이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을인데 이 사람이 이제 A를 죽여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보고 B에게 어떤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시켰다 이거죠. 을에게는 이게 이제 객체의 착오가 되는데 교사한 갑에게는 이게 이제 어떠한 착오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치면 이제 먼저 착오의 종류를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의 전형 여부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 쓰는 게 뭐 여기서 이제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 이렇게
먼저 결정 내리고 방법을 찾으라고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하고 견해가 나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학설 대립 이렇게 써주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하고 이제 사실은 우리 좀 상식적인 논리 전개인데 교수님들이 또 꼭 그렇게만 쓰시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구체적 부합설을 써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 부합설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의 착오로 본다면 이제 어, 뭐 과실과 미수의 경합범위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법정적 부합설을 본다면 이거는 뭐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다 고의기수범이다. 뭐 이렇게 학설 대립을 써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어,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각자 교수님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 이런 방식이 조금 더 논리적이긴 한데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님 사례집 중에서 손동훈 교수님 사례집 이렇게 풀이를 했었던 것 같고 다른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 학교 교수님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학벌 대립 여부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뭐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객지 착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고의 적용이 된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 사실은 교사범의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하는 을 같은 경우에는 갑에게는 도구의 성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이 빗나간 경우에 가깝다고 봐서 방법의 착오에 가깝고 고의 적용 여부에 따르면 이제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다고 하면은 고의기수범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게 가장 수험적으로 클래식한 결론인 것 같은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또 구체법설을 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로 가서 방법의 착오하고 구체법설 이렇게 결합해서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과실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라는 단독범을 성립하고요. 살인미수에서 살인미수의 교사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범의 쪽에는 교사범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서 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 거에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초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 2019년 제8회 변호사 시험 2문인데요. 어, 앞부분 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분 정에게 을을 살해할 것을 부탁하였고 정은 이 C를 을로 의인하고 이건 보면 뭐죠? 이 객체차고죠. 실쟁이한 정이 객체착오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 보면은 이 지금 구성 요건이 두 개예요. 보면 차로 들이받았거든요. 차례 들이받았거나 받았으나 육주의 상해를 가한데 그쳤다라고 돼 있어서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 들이받은 부분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 차로 들이받았는데 살해를 의도했는데 상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요. 또 범죄가 또 있어요.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2에게 어, 친형 T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까지 하나가 더 있네요. 이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에 이 피의자 신문조를 교부받을 때 D 명의로 설명 날인한 다음에 P2에게 건네주었다. 예, 여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3개의 구성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케이스를 풀 때는 사실은
어, 실제 결과를 발생시킨 정액의 범죄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갑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특히 이제 상해에 관련해서는 요 상해의 결과에 관련해서는 이 교사한 갑과의 관련성이 높죠. 그래서 이 상해죄 관련 C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련해서 갑과 정의 조칙을 논해주고 그 다음 이제 정의 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부분의 범죄 그 다음에 D 명의로 서명 날인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P2에게 건네준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범죄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건 공문서 부정행사죄겠죠. 이렇게 이제 구속 요건을 각각 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잘 짜보면 되죠. C에 대한 상해의 부분에서 각각 정에 대한 조치 정에 대해서 어, 결론을 뭐 냈는데 뭐 살인 미수죄냐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이제 객체 착오 부분이 논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교사자인 갑에게 이 객체 착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논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건 뭐 강론적인 논점인데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가 뭐냐 그다음에 이 원래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기능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증에 동일인 증명한 기능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운전면허증은 사실은 일차적으로 면허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일인 증명 기능,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이 있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어요. 나중에 강론에서 판례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서명 위조와 위조 사서명 행사죄는 사실은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그냥 이 서명을 위조하는 경우에도 어떤 의사표시가 담겨 있거나 이러면은 어,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문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문서 위조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의사표시나 이런 것까지는 없다고 봐서 사서명 위조와 위조 사서명 행사죄 이 정도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겠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강론적인 쟁점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저는 조금 이제 어, 다른 풀이랑 좀 다르게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상해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살인에 대한 고의를 C에게 이제 전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된다.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은 객체 착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때 이제 한번 교회 대입을 써주고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수성적 부합설 써주고 판례도 여기서 한번 써주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한번 검토도 해준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 타당하다 이렇게 좀 해준 다음에 그렇게 써야 좀 그 이후에 좀 쓸 때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학설 대입을 뒤에서 쓰면은 뒤에가 너무 그 균형이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비록 견해 대립은 없지만 여기서 한번 학설을 검토해주고 모든 견해 일단은 이제 법조적 부합설을 타당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이제 살인 미수죄가 고의가 적용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객체 착오긴 한데 C가 이제 상해를 입었다 이거죠.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고의는 적용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발생한 C에 대해서는 고의가 적용되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인 미수죄입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견해에 따르더라도 모두 고의의 적용 인정되기 때문에 견해 대립은 없다. 이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배 조책은 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이렇고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범의 정숙성을 근거로 해서 객체 착오라는 견해와 그러니까 방법의 차가 구조적 동일성을 근거로 해서 방법의 착오라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어, 사실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부합설과 무관하게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이인규 강사님 견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마음에 들어서 따와봤는데 실제로 이제 어, 엄밀히 따지면 뭐가 맞나는 건 좀 사실 우리 수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제 감각적으로는 방법의 착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의 착오로 가고
앞에서 논한 그 견해 드립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견해 드립을 안 쓰게 되면 여기서 또 견해 드립을 또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앞에 딱 견해 드립 쓰고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이렇고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 좀 풍부하게 써주는 게 훨씬 더 답안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견해 드립이 없다고 여기 앞에서 견해 드립을 안 써버리면,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앞부분에서 견해 드립이 없다고 이런 견해 드립을 안 써버리면 이런 견해 드립도 써주고 또 뒤에서 또 사항까지 포섭해주면 너무 뒷부분이 어, 좀 너무 길어지고 난잡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견해 드립 앞에서 한번 써주고 이 뒷부분에서는 구치소 부합사에 따르면 고의적용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과실상죄 이렇게 된다. 법정적 불합자에 따르면 감시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결론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이제 배점이 또 있거든요. 각 학설의 결론을 내주는 것도 이제 배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배점을 다 따먹을 수 있지 않나. 뭐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의 논점은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논점. 공문서를 부정행사는 본래의 사용 목적, 그 공문서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 본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하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안 된다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고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동일인 증명 기능도 있다라고 해서 동일인 증명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진술 조서에 이제 서명 날인한 경우는 어떤 의사 표시적인 요소는 없다고 봐서 어, 사선명 이조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이것도 정리해 두시고요. 네, 마지막에는 늘 이런 죄수 관계 써주시는 거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푼 것 같긴 한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